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30살 노총각 최석동이 살았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옹기를 빚으며 근근히 살아갔죠. 석동의 손재주도 마을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아 혼처는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할머니는 8순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눈 감기 전에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내 어미가 너 낳고 일찍 떠났으니 내가 며느리라도 보고 가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석동은 가슴이 미어졌죠. 혼인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석동의 집 대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의 섣달금음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식이 들렸죠. 북쪽 장터로 향하는 거대한 상단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의 물자를 실은 수레만 100대가 넘는다 했습니다. 석동은 주막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단 말이여. 하인들만 해도 300명은 넘는다더라. 여자 하인도 수십 명이라던디? 옷도 화려하게 입었다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이라 마을 입구에서 하룻밤 묵어갈 거라 했습니다. 석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석동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게 묘안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묘안이냐? 상단의 여자 하인 하나를 보쌈하면 어떻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인파에 섞이면 찾지도 못할 것입니다. 눈보라까지 치니 발자국도 금세 지워질 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일이로되 이대로 가면 너마저 혼자 늙는다. 해보거라. 섣달 20-40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상단은 마을 입구 넓은 터에 막사를 쳤고 모닥불을 피워 올렸죠. 석동은 검은 두루마기를 뒤집어 쓰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빠드득 소리를 냈죠. 막사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추위에 막사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막사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천막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었죠. 안에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석동은 천막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니 체구가 작았죠. 석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여인을 덮쳤습니다. 여인이 신음을 냈지만 석동은 입을 막고 업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져 주변 소리를 삼켰죠. 석동은 여인을 업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발이 눈에 빠지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돌아오는데 1시경이 걸렸습니다. 석동은 여인을 안방에 내려놓고 헐떡였죠. 할머니가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데려왔느냐? 예. 그런데 등불 아래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죠. 석동과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승입니다. 할머니, 석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녀를 보쌈한 것도 죄인데 하필 부처님을 모시는 여승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보쌈이 아니라
천벌받을 짓이었죠. 여승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맞고 기절한 듯 했습니다. 석동은 어쩔 줄 몰라 방 안을 서성였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하필 스님을 데려오다니. 이건 큰일이로구나. 밤새도록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승을 돌려보내자니 보쌈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승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켰죠. 석동과 할머니는 방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석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님, 진정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몸이 큰 실수를 저질렀사옵니다. 석동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상단의 여자 하인을 보쌈하려다 실수로 스님을 데려왔다고 털어놓았죠. 말을 하는 내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승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한참을 침묵하던 여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쌈을 당했군요. 예, 그렇다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여승이 석동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석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승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저는 해월이라 합니다. 금강사에서 20년을 지낸 여승이었습니다. 여승, 아니 해월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사찰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죠. 불법과 풍수지리와 약초를 연구하며 평생을 사찰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속세가 궁금해졌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출가한 몸이라 함부로 환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단을 따라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심부름으로 경전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해월이 석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겠지요. 저는 환속하여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석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도 방으로 들어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스님, 무슨 말씀을. 해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그냥 해월이라 불러주십시오. 진심이십니까? 예. 20년을 사찰에서 지냈으니 이제는 속세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석동과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해월의 눈빛은 진지했죠.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석동이와 혼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쌈을 당했으니 혼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속세의 법도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석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녀를 보쌈하려다 여승을 데려왔는데 그 여승이 환속해서 혼인하겠다니 말입니다. 사흘 뒤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쌈 사실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석동과 해월 그리고 할머니만이 작은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해월은 승복을 벗고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짧았지만 얼굴은 단정했죠.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건넸습니다. 합글레를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술잔을 나눴습니다. 석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해월은 담담한 표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석동은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해월이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월, 편히 쉬시오. 내 마루에서 자겠소. 해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따로 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석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월이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해월이 혼례복을 벗고 얇은 속옷을 입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함께 자야지요. 석동도 혼례복을 벗고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월과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죠. 여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석동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해월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이라 떨립니다. 그 말에 석동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둘 다 서툴렀죠. 석동이 조심스럽게 해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차갑구려. 사찰은 추웠습니다. 늘 이랬지요. 석동은 해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를 나눴죠. 해월이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동이 천천히 해월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해월도 눈을 감았죠. 서툰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석동의 손이 해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해월도 석동의 등을 안았죠. 좁은 이불 속에서 둘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석동이 조심스럽게 해월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지며 하얀 어깨가 드러났죠. 촛불에 비친 그녀의 살결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해월도 떨리는 손으로 석동의 옷을 풀었습니다.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동이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살같이 맞닿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교환되었죠. 석동의 거친 손이 해월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해월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석동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깊어지도록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새로운 감정을 배웠죠. 해월의 뺨이 붉게 물들었고 석동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밤이 이슥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죠. 석동의 품에 안긴 해월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석동은 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이 들쳐져 있었죠. 눈을 떠보니 해월이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선 자세였습니다. 눈을 감고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불은 허리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석동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죠. 해월, 무슨 일이요? 해월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참선 시간입니다. 새벽 사경이면 일어나 좌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찰이 아니오. 다시 누워 자시오. 해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습니다. 석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고 웅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죠. 해월은 한식경이 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이 올라갔죠. 겨울 별미였습니다. 해월아, 어서 와서 먹어라. 해월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고등어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먹느냐? 죄송하나 육식은 못합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그건 물고기 아니오?
짐승 고기가 아닌데. 해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고기도 생명입니다. 계율에 어긋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골에서 고기 없이 어찌 사느냐 말입니다. 해월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도 입에 대지 못합니다. 오신채라 하여 금기시됩니다. 석동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파가 잔뜩 들어가 있었죠. 해월은 밥만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월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석동이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해월, 오늘 날씨가 좋구려. 해월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고 싶소? 아무거나요. 석동은 답답했습니다. 신혼인데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저녁이 되어서야 해월이 말했습니다. 무건 수행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마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석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마디면 한 식경도 안 되는 대화량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동이 해월을 안으려 하자 해월이 말했습니다. 정진기간입니다. 정진이 뭐요? 수행에 전념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의 보름은 정진해야 합니다. 석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이후 단 사흘 만에 정진 기간이라니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해월의 습관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죠. 매일 새벽 참선으로 석동을 깨웠고 식사는 생식만 했으며 말은 최소한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석동을 불렀습니다. 석동아, 이거 큰일이로구나. 할머니, 며느리는 얻었는 뒤 밥도 따로 먹고 말도 안 하고 밤에도 정진한다니. 이게 무슨 혼인이냐? 석동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쌈해온 몸이라 함부로 내쫓을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월이 뒷산을 거닐다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10마디를 넘겼지만 중요한 말이었죠. 이 산자락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풍수로 보건대 북쪽 바위산 비탈에 양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석동이 물었습니다. 양맥이 뭐요? 약초가 자랄 기운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을 얻으면 귀한 약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석동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죠. 옹기 팔아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 바위산이 어디요? 내일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해월이 석동을 데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무지라 부르는 바위산 자락이었죠. 돌투성이에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해월이 땅을 더듬었습니다. 흙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았죠.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비탈 아래로 양맥이 흐릅니다. 석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월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석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월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해월이 석동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옹기집 마당에 낯익은 행차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양반이 하인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최진사였죠. 그는 해마다 이맘때면 석동의 옹기를 사러 왔습니다. 석동아, 올해도 옹기가 필요해서 왔네. 최진사님, 어서 오십시오. 석동은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최진사는 옹기를 꼼꼼히 살폈죠. 질 좋은 항아리 5개를 골랐습니다. 역시 자네 솜씨가 좋아. 값은 후하게 치르지. 감사합니다. 최진사가 석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다정했죠. 석동은 그저 양반의 너그러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해월이 안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유한 양반이 매년 이 가난한 옹기집을 찾는다? 사실 석동이 만드는 옹기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 못해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장터에도 더 좋은 옹기장이가 많은데 이곳까지 해년마다 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해월은 최진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관상을 읽기 시작했죠. 이마의 주름, 눈매의 각도, 입꼬리의 선, 그리고 석동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코의 모양이 닮았습니다. 턱선도 비슷했죠. 눈썹의 각도까지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의 습관까지 같았습니다. 해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죠. 관상학으로 보건대 두 사람은 분명 혈육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해월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진사 어르신, 잠깐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사가 돌아보았습니다. 석동의 아내라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인가? 해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매년 이곳을 찾으십니까? 장터에 더 훌륭한 옹기장이가 많은데 말입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그야, 이 집 옹기가 좋아서지. 해월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죠. 저는 관상을 봅니다. 어르신과 석동의 얼굴에서 같은 혈육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최진사가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무슨 소리를. 해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석동은 어르신의 아들 아닙니까? 최진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석동은 창고에 있었고 하인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최진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찌 알았소? 혈육은 감출 수 없습니다. 관상에 드러나죠. 그리고 매년 찾아오시는 어르신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최진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소. 석동이는 내 아들이요. 최진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작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이 통했죠. 석동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였던 최 씨 집안은 천민과의 혼인을 용납하지 않았죠. 결국 여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떠나보냈죠. 여인은 석동이를 낳고 몇 해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동이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최진사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해마다 옹기를 사러 오는 것이 아들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라 밝히고 싶었소. 하지만 집안 체면과 정실 부인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소. 해월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석동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석동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어르신도 아들을 그리워하시죠.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최진사가 망설였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을 밝힌다는 것이 두려웠죠. 그때 석동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사를 보며 웃었죠. 아직 안 가셨습니까? 최진사가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동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석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진사가 무릎을 꿇었죠. 미안하다. 30년을 숨겼구나. 최진사님, 무슨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다. 석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최진사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석동의 어머니와의 인연, 집안의 반대, 그리고 30년간의 그리움까지. 석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최진사가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다오. 석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사와 석동은 30년 만에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죠. 할머니도 나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석동이가 이제 제대로 된 아비를 만났습니다.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해월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약초밭을 일구려 합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양반들이 방해할까 걱정입니다.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관아와 연줄이 있다.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해월 덕분에 석동은 평생 모르고 지낼 뻔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최진사는 석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석동은 아버지를 얻었고 해월은 든든한 뒷배를 얻었죠. 땅을 사고 싶었지만 당장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약초 씨앗을 구할 돈도 필요했죠. 석동은 옹기를 더 많이 빚어 팔았지만 수입은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월이 석동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해월이 방 한구석에서 붓과 먹, 그리고 한지를 꺼냈습니다. 사찰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사경을 하겠습니다. 사경? 경전을 베껴 쓰는 일입니다. 저는 20년간 사경을 해왔습니다. 한양 양반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해월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석동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해월의 글씨는 아름다웠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정갈하고 우아한 필체였습니다. 해월은 밤새도록 사경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놀리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팔 생각이요? 한양에 아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면 양반가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월은 그날부터 매일 밤 사경을 했습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차례로 베꼈죠. 열흘이 지나 사경 10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월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석동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한양까지 가져가 주십시오. 봉은사 해안 스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석동은 다음 날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이었죠. 눈길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육순이 넘은 노승이었죠. 해월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월이 환속했다니 놀랍구나. 사경을 보았구나. 해안 스님이 사경을 펼쳐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오, 여전히 훌륭한 솜씨로구나. 이 정도면 한 장의 은자 한 양은 받을 수 있겠다. 석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자 한 양이면 옹기 10개를 팔아야 하는 돈이었죠.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판서댁에 소개해 주마. 잠시 기다려라. 사흘 뒤 석동은 10장의 사경을 모두 팔았습니다. 은자 10량이 손에 쥐어졌죠. 석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약초 씨앗도 샀습니다. 당귀, 청궁, 작약, 황기 씨앗을 구했죠.
값비싼 산삼 씨앗도 조금 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해월에게 약초를 건넸습니다. 모두 팔았소. 은자 열량으로 귀한 약초 씨앗을 구했소. 해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죠. 다행입니다. 이제 약초를 심을 수 있겠네요. 석동이 해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돈은 평생 못 만졌을 것이오. 해월이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석동이 해월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진 기간도 잊었죠. 석동의 거친 손이 해월의 등을 쓰다듬었고 해월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석동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해월의 손이 석동의 가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둘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살같이 부딪혔죠. 뜨거운 온기가 교환되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해월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석동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죠. 해월이 석동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소. 처음보다 덜 서툴렀죠. 해월의 뺨이 붉게 물들었고 석동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새벽녘 해월은 참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동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죠. 석동은 해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월도 석동도 그들의 관계도. 이후 해월은 틈날 때마다 사경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석동이 한양으로 가서 팔아왔죠. 매번 은자 10량씩 벌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은자 30량이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초밭을 일굴 수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났죠. 석동과 해월은 바위산 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했습니다. 해월이 땅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흙을 더듬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막까지 보았죠.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동과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해월은 땅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풍수의 이치에 따라 어느 곳이 좋은지 살폈죠. 이 땅을 사야 합니다. 석동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바위산 자락 땅값을 물었더니 헐값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으니까요. 석동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그 땅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땅을 사다니 미쳤구먼. 여승한테 홀린 게 분명해. 석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월을 믿기로 한 것이었죠. 최진사도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돌을 걷어내고 흙을 뒤집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월도 함께 일했습니다. 승복을 벗어던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허약했죠. 그래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달이 걸려 밭을 만들었습니다. 당귀와 청궁 씨앗을 심었죠. 작약과 황기도 심었습니다. 가장 귀한 산삼 씨앗은 가장 깊은 곳에 심었습니다. 해월이 말했습니다. 약초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석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새벽 밭으로 가서 물을 주었죠. 해월도 함께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싹이 돋아났습니다. 작은 초록빛이었지만 희망이었죠. 석동과 해월은 기뻐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약초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당귀 잎이 푸르렀고 청궁줄기가 굵어졌죠. 작약은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밭을 구경 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약초 아닌가? 바위산에서 이런 게 자라다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 왔죠.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저 황무지에서 약초가 자라다니 신기하구먼. 역시 여승이라 뭔가 아는 게 있나 보네.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할 시기였습니다. 석동과 해월이 약초를 캤죠. 당귀뿌리가 굵고 실했습니다. 천궁도 풍성했죠. 인근 약방 주인을 불렀습니다. 약방 주인이 약초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야, 품질이 좋구먼. 당귀 한 근에 은자 5냥, 천궁은 한 근에 은자 3냥에 사겠소. 석동은 기뻤습니다. 당귀만 20근이 나왔죠. 은자 100냥이었습니다. 천궁까지 팔면 200냥이 넘었습니다. 첫해 농사가 대성공이었습니다. 석동과 해월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너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죠. 어느 날 낯선 행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권력 있는 양반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였죠. 박진사가 석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허허, 소문을 듣고 왔소. 약초밭 구경 좀 하자며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약초가 잘 자란다지? 예, 그렇습니다. 박진사가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좋은 땅이구먼. 그런데 말이오, 이 땅 말이오. 박진사가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본디 우리 박씨 집안 선산 자락이었소. 옛날에 수해로 떠내려갔다가 잊힌 곳이지. 증거도 있소. 문서에는 100년 전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우겼죠. 기운이 우리 집안 족보랑 맞소. 돌려받아야겠소. 석동은 당황했습니다. 해월이 나섰습니다. 그 문서는 100년 전 것입니다. 지금은 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저희 땅입니다.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관에 등록된 건 근래 일이고 조상의 기운은 하늘이 정한 것이요. 법보다 하늘이 우선 아니겠소? 석동과 해월은 난처했습니다. 박진사는 힘이 있었고 관아와도 연줄이 있었죠. 박진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관에 소를 넣겠소. 각오하시오. 박진사가 돌아간 뒤 석동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해월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닷새 뒤 관아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박진사가 송사를 낸 것이었죠. 석동과 해월은 관아로 갔습니다. 최진사도 함께했습니다. 원님이 양쪽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진사, 무슨 일로 소를 냈소? 박진사가 옛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땅은 본디 우리 집안 선산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원님이 석동을 보았습니다. 석동, 그대는 무엇라 하겠는가? 석동이 대답하려 할 때 해월이 나섰습니다. 원님, 소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100년 전 것으로 지금의 지형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관에 정식으로 매입 신고를 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박진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세금은 관에 내는 것이고 조상의 기운은 하늘이 정한 것이요. 땅의 기운은 핏줄을 따르는 법이요. 원님이 난처해했습니다. 박진사는 힘이 있는 양반이었죠. 함부로 판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해월이 말했습니다. 원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
해월이 박진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조상의 기운을 중시하신다면 저희가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동은 깜짝 놀랐죠. 해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대감께서 소유하신 남쪽 황무지 언덕 하나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남쪽 황무지? 어디 말이오? 마을 남쪽 돌산 아래 메마른 언덕입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언덕은 풀 한 폭이 안 나는 땅이었죠.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귀한 약초밭을 버리고 황무지를 받겠다니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했죠. 좋소. 그리합시다. 원님이 말하려 할 때 문득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박진사가 재빨리 원님의 소매를 잡아당겼죠. 원님 잠시 안으로. 박진사와 원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나온 원님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박진사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석동이 최진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최진사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뇌물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원님이 박진사 편을 들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석동과 해월은 당황했죠. 그때 최진사가 나섰습니다. 원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최진사가 일어나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원님, 혹시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시는 것은 아니오? 이 일은 가명에도 보고될 것이오. 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와 친분이 있는 최진사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죠. 최진사가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이 정당하게 산 땅입니다. 만약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저는 관찰사께 직접 상소하겠습니다. 원님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진사의 권세가 박진사보다 컸던 것이죠. 가명에 문제가 되면 원님 자리도 위태로웠습니다. 원님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합의대로 진행하도록 하시오. 박진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이미. 최진사가 박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진사, 뇌물로 판결을 바꾸려 하셨소? 그것도 가명에 보고해야겠구먼.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뇌물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이었죠. 결국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쪽이 합의했으니 그리하도록 하시오. 약초밭은 박진사에게, 황무지는 석동에게.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죠. 약초밭은 박진사에게 넘어갔고 황무지 언덕은 석동에게 왔습니다. 관할을 나서자 석동이 최진사에게 절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최진사가 석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을 돕는 게 아비의 도리지. 그런데 정말 황무지가 더 좋은 땅이냐?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진짜 양맥은 황무지 쪽에 있습니다. 석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오? 해월이 설명했습니다. 바위산 약초밭은 양맥의 끝자락일 뿐입니다. 진짜 원줄기는 남쪽 황무지 아래 흐르고 있습니다. 최진사가 감탄했습니다. 허허, 며느리가 대단하구나. 박진사는 속은 줄도 모르겠구먼. 세 사람은 황무지 언덕으로 갔습니다. 돌투성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해월이 땅을 더듬었죠. 여기입니다. 해월이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석동과 최진사도 함께 팠죠. 한 자를 파자 흙빛이 달라졌습니다. 검붉은 흙이 나왔습니다. 이 흙이 약토입니다.
약초가 가장 잘 자라는 흙이죠. 더 깊이 파자 바위 틈에서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물기였죠. 수맥도 흐릅니다. 약초의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최진사가 웃었습니다. 박진사가 알면 이를 갈겠구나. 한편 박진사는 약초밭을 차지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약초를 더 심으라고 일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가 새로 심은 약초가 자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들시들 말라갔죠.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초가 자라지 않았죠. 심지어 전에 심었던 당귀와 청궁도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갔죠. 반면 석동과 해월의 황무지는 달랐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약토를 살려 약초를 심었죠.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무지에서 더 귀한 약초들이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당귀와 청궁은 물론이고 산삼까지 굵게 자랐죠. 약초밭이 성공하자 석동과 해월의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돈이 생겨 집도 고치고 옷도 새로 장만했죠. 할머니께 따뜻한 옷을 사드렸고 최진사도 종종 찾아와 아들 내외를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해월의 승려 습관도 조금씩 바뀌었죠. 어느 날 새벽 석동이 일어나 보니 해월이 참선을 하지 않고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선 안 하오? 해월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품이 참선보다 편합니다. 석동은 기뻤습니다. 해월을 껴안았죠. 해월도 석동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식사 습관도 변했습니다. 해월이 화식을 시작한 것이었죠. 석동이 끓인 된장찌개를 해월이 맛보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술 뜨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보시오. 해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와 마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변화였습니다. 석동은 만족했죠. 말도 많아졌습니다. 해월이 하루 종일 석동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묵언 수행은 잊은 듯 했죠. 당신, 오늘 마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해월이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석동은 즐겁게 들었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진 기간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석동이 해월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해월의 살결이 촛불에 드러났습니다. 부드러운 어깨선과 가느다란 목선이 아름다웠습니다. 해월도 석동의 땀 냄새가 났지만 싫지 않았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편 해월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주를 빚는 것이었죠. 사찰에서 배운 약주 제조법이 있습니다. 당귀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월은 당귀를 술에 담갔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했죠. 석 달이 지나 당귀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석동이 맛보았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향이 그윽하고 맛이 부드럽소. 해월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양 양반들이 좋아할 겁니다. 당귀주를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큰 인기였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해월은 영지주, 인삼주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잘 팔렸죠. 석동과 해월의 집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석동과 해월의 약초밭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죠. 마을 사람들도 약초 재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해월은 흔쾌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는 땅의 기운을 읽어야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정성껏 가꾸면 땅이 응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약초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이 땅을 봐주고 조언했죠. 가난했던 산골 마을이 약초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죠. 어느 날 해월이 석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게 경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경사요? 해월이 배를 만졌습니다. 아이가 생긴 듯합니다. 석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월을 껴안았죠. 정말이요? 정말로? 예, 확실합니다. 석동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죠. 할머니, 해월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했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래, 드디어 손주를 보겠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최진사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내 손주라니. 축하한다, 석동아. 석동은 해월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무거운 일은 하지 못하게 했죠. 몸조리를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월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3달, 5달, 7달. 배가 점점 커졌죠. 석동은 밤마다 해월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비 목소리 들리느냐? 건강하게 태어나렴. 해월이 웃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할 텐데요. 들을 거요. 우리 아이니까. 10달이 되었습니다. 해월이 산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산파를 불렀죠. 해월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석동은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최진사와 할머니가 석동을 진정시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월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석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하십니다. 아들입니다. 석동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해월이 힘들게 미소 지으며 누워 있었죠.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석동이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해월 수고했소. 해월이 석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석동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와 최진사도 들어와 손주를 보았습니다. 활짝 웃었죠. 아이의 이름은 최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얻은 아이라는 뜻이었죠. 복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석동과 해월은 정성껏 키웠습니다. 마을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약초 마을로 이름이 나서 외지 상인들이 찾아왔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동과 해월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죠. 해월이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보쌈 당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석동이 해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 보쌈한 것이 천생연분이었소.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석동이 해월을 끌어안았습니다. 해월도 석동의 품에 안겼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약초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3년 후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초 마을로 유명해져서 관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석동과 해월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죠. 땅의 기운을 읽은 부부. 우리 마을의 복덩이.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삶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승을 보쌈한 옹기장이의 뒤바뀐 인생.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